네,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여야 모두 이른바 자객공천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들려서 나간 사건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 큐, 오늘은 최수영 시사평론가 또 김미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 사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서 당면 과제 중에 최우선 꼽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였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까지 언급이 나왔거든요. 네. 사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 발언이 나오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법무장관 때와는 또 다른 이야기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에서도 지금은 지방 행사를 수렴 중에 있다 등등 이런 이야기로 이제 즉답을 피했는데 어느 정도 저는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얘기를 꺼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게 몰카 공작은 맞거든요. 이게 네. 명백한 어찌 보면 이제 취재원이라든가 대상자를 속이려고 하는 그 행동이 명백한 그런 몰카 공작이면 분명하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 명품백을 받는 과정과 그다음에 그것을 받았고 그 현재 그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실이 보관하고 있다. 이게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네.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어떤 말하자면 정상회담의 선물이라든가 공식 경로를 통해서 받은 대통령실이 수령한 그런 선물이 아니라 사적으로 받은 선물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 법적으로는 이게 분명한 몰카 공작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것이 받는 과정에서 혹시 우리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김영란법이라든가 이런데 고위공직자의 금품수수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수령하지 않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과 그다음에 거기에서 명쾌하게 해소되지 못한 그런 설명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우리가 좀 신경 쓰는 게 맞다라고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갖는 법과 공정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타당한 현실 인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바로 화면 옆에 나오고 있는 당내 목소리와 비슷한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윤재혁 원내대표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좀 확인하고 질문을 드리면 윤재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본질을 정확히 알고 응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다른 목소리 냈거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최근까지 이제 지역의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러한 이제 일정을 소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네. 이제 최근에는 수도권의 일정을 소화한 것인데 지금 보셨듯이 수도권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풀고 가지 않으면은 선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체감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런 목소리를 주로 내고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것을 체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이제 어떤 언급이랄까 이런 것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떤 전체적인 대응 기조 자체를 당이 바꾼 거냐 또는 용산 대통령실하고 좀 발을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당이 네. 용산 대통령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기로 한 거냐 윤재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태도를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지금 그거를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예를 들면 보수 언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제안한 여러 가지 이제 해법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록 이제 소위 말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이 어쨌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재의결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좀 소위 말하는 독소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체입법의 형식으로 좀 고쳐서라도 총선 이후에라도 특검을 하는 방향으로 좀 수용해봐라 이런 제안도 있었고 또 특별감찰관이라든지 또는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이런 걸 전향적으로 한번 풀어봐라. 물론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여당이 이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될 이 문제가 좀 있죠. 북한인권재단 이사하고 묶어놨기 때문에 그걸 좀 해라라는 지적도 하나가 있고 네. 마지막으로 좀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설명하고 해명하고 사과하고 이런 것들을 해라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 중에 뭐 하나 명확하게 가닥을 잡아서 하겠다라는 건 사실 지금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필요성을 느끼고 나름대로 모색은 하겠습니다만 아직 명쾌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대안을 이제 내놓은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 그 정도의 합의는 아직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바꿔 말해 한동훈 위원장이 차별화를 시도했다고 보긴 아직 이르다.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김경률 비대위원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도 이 필요성을 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외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다만 결국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 방울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여기까지 결론을 내기에는 아직은 좀 많이 시간이 남은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네, 혹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견 보기에는 윤재욱 원내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니까 혹시 지도부 간에 이견이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네. 외부에서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다 본질을 명쾌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입니다. 말 그대로 당이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린 거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들과 함께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비대위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거죠. 비대위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해법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요구들 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놓고 본다면 네. 저는 이제부터는 이 논의가 아마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재욱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공당의 원내대표고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본인은 야권 공세에 대한 방어막과 차단막을 고민 안 할 수밖에 없는 분이니까 네.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고 보고 비대위원장은 총선을 자기의 얼굴로 치르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인식하고 함께 구성하고 있는 비대위원들과 어떤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인식의 이제 첫 단추가 꿰어진 것이라고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급을 하게 됐는데 조금 전에 수도권 출마자의 좀 인식을 말씀하셨거든요. 더불어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김경률 비대위원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거든요. 좀 화면에 어떤 발언인지 놔주시고 좀 계속해서 질문 드리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재욱 원내대표도 이 문제를 반드시 뭐 풀어야 어떤 뭐 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 해법 중에 단 하나도 선택할 필요가 없다. 이대로 우린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반드시 이걸 풀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인 거죠. 결국은 가령 앞서 재의결 국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대통령이 사과를 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해법을 막 마련해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 국민들의 우려 알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앞으로 이 염려할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특검을 그러면 특검법을 재의결합니까?라고 야당이 이제 요 일정을 갖고 왔을 때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윤재욱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거리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어서 아마도 메시지의 온도차가 있을 텐데 그러한 가운데 사실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라디오 인터뷰나 이런 데서 요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또 불만을 가질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경률 비대위원은 어쨌든 지도부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지도부의 일원인 입장에서는 사실 평론가 입장에서는 왜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메시지가 차이가 날까? 이거에 대해서 수도권하고 TK 지역의 어떤 뭐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해설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평론가 입장에서는 네. 평론가들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은 지금 지도부의 일원이거든요. 지도부의 일원인 입장에서는 지도부가 그것은 윤재욱 원내대표는 TK 지역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인식을 좀 비상하게 여기는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거는 당내의 어떤 분열이라든가 이런 네.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이제 비대위가 지금 지도부라고 해도 김경률 비대위원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제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점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비대위의 나름대로의 아무래도 정치를 해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숙함이랄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치하게 어떤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좀 내부에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네. 이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지금 이 모든 얘기는 결국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불어닥친 수도권 위기론 그 하나 이제 중도층을 잡기 위한 건데 그래서 지금 서울 마포 같은 경우 김경률 비대위원의 전략공천 논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민주당 강세 지역에 새 얼굴, 쇄신을 좀 배치하겠다는 전략인데 관련 목소리 듣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협위원장이 검색해 보면 예비 후보로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비어 있네요. 제가 그런 정보를 드렸고 서로 보면 한동훈 위원장도 그리고 저도 뭐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정치 초보잖아요. 민주당에서 많이 지적하듯이 그 실수의 한 80%는 저로부터 비롯되었고 20% 정도는 뭐 저도 남 탓을 하는 셈이긴 한데 한동훈 위원장님이 좀 그걸 검증해 보지 못한 뭐 그런 게 있지 않나. 충격이었고 참담했죠. 특정인을 거명하고 단상에 불러내서 같이 손을 잡고 퍼포먼스하고 이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몰랐고 그 표정을 보면 전부 그랬어요.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내가 제2의 주성함당 김성동이 될지 모른다. 우리 지역이 제2의 마포을이 될지 모른다. 네, 또 이제 한간에 들리던 말들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네, 이런 걱정들을 당연히 하게 될 겁니다.
네, 한간에 들리는 말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정청래 의원의 맞상대로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목되면서 이제 당협위원장까지 들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 초보라는 표현을 하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20% 정도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못도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 전국을 투어하다가 마지막으로 수도권을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 수도권 승리해서 수도권이 만일 여당이 승리하지 않으면 이번 총선 과반도 안 되고 일당도 안 됩니다. 뭐 그거는 명약 관화한 사실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수도권에서 뭔가 승부처를 보기 위해서 바로 어제 그젠가요? 인천 계양을 해가서 명룡 대전이 성사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얘기와 더불어서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정청래 의원을 타겟하면서 이제 김경률 회계사를 소환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전선을 명쾌히 전선을 형성하고 이번 총선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런 것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탁월했다고 보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왜 이 날이었을까?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룰을 발표한 게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날에 맞춰서 인천에서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 원희룡 장관을 소환해서 전략 공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얘기가 됐고 마포에 와서는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이제 어쨌든 3번인가 도전했지만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정청래 의원으로 이제 말하자면 그 규정되는 586 정치인들과 그다음에 말하자면은 그 강성 지지층에만 호소하는 그런 그 정치인을 이번에 우리가 심판하는데 그 적임자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면서 김경률 회계사를 소개한 거는 저는 뭐 총선 전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전략을 보이기에는 유효했으나 타이밍이 저는 다만 공천 룰을 발표하는 시점과 그다음에 바로 이것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이제 당의 좀 리더십을 장악하는 초반 과정에서 네. 이 공천이라는 뇌관을 건드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민한 어떤 트리거, 방아쇠를 당기다 보니까 혹시 이게 이런 지역이 그러니까 우리 지역도 이렇게 되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그렇게 볼 건 아니고 일단 공관위가 룰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김경률 회계사도 전략 공천 되는 게 아니라 당원 20과 그다음에 여론조사 80이라는 지금 8대2 구도를 통해서 수도권은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 후보가 된 건데 다만 이 절차가 무시되고 말하자면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위원장을 이렇게 좀 말하자면 끌어안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혹시 이게 불공정 공천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네. 저는 다만 시기적으로 타이밍적으로 이게 조금 빨랐다는 생각이지 결국에는 공천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문제가 지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휘발성은 인정하지만 이 문제가 당의 어떤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희룡 장관 표현을 빌어서 하면 돌덩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민주당 강세 지역 본인은 돌덩이 치우겠다. 그러니까 결국 수도권 비관론에 국민의힘이 자객공천 카드를 꺼내 든 건데 전략은 맞지만 타이밍이 좀 아쉽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이제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비슷한 표현을 하면은 네. 바둑에서 이제 좋은 수가 있어도 수순이 틀리면은 그게 좋은 수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문제인 것이죠.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오늘도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런 해명을 들으면서 네. 이건 좀 이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그러니까 이 지역구별로 어느 후보가 나가고 어떤 당협위원장이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그게 뭐 꼭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네. 당에서 조직적으로 이것을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이제 좀 확인할 수 있는 단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주고 그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이 선거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상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 지역에 예를 들면 김경률 비대위원을 배치하면 좋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내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의 절차에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 설명에 의하면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냥 혼자 찾아보다가 이 지역구는 비어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얘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당신이 한번 나가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네. 두 분이 이제 어떤 그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그날 그 얘기를 짠 하고 공개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아마추어적이고 주먹구구로 사실 그 얘기가 진행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이 문제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일까? 비대위가 이 당의 어떤 중요한 어떤 정무적 기능이랄지 조직적인 어떤 뭐랄까요 케어랄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각자의 개인 플레이로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런 게 혹시 비대위라는 게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갖고 있는 권한이라든가 어떤 힘은 또 막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못되면 다른 오해를 살 수가 있고 또 그 오해가 또 현실이 되고 이렇게 굴러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결론적으로는 누가 악의를 갖고서는 이게 어떤 뭐 전략 공천이 아닌데 마치 낙하산이 되고 이게 악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여러 가지 초보적인 어떤 실수, 아마추어적인 어떤 행동들이 모여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의 어떤
활동 방식이라든가 운영 방식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를 지금 보여준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당내 잡음까지 좀 마무리하는 과정을 중요하다 말씀으로 들리고 약간 양상은 다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자객공천이 논란이거든요. 이를테면 당내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이제 출마 준비를 하면서 나오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뉴스큐에서 박용진 의원을 인터뷰했는데 그때 박 의원도 인정을 했거든요. 자객공천 분위기가 있느냐는 그런 분위기 읽히고 있다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도 똑같은 지금 처지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으면 기자들이 질문해도 공천했습니까? 지금 네. 경선 중이잖아요. 경선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왜 그렇게 뭐 자객공천 얘기하죠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중요한 거는 정치에서는 사실의 영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이렇다가 중요한 건 아니죠. 자, 네.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를테면은 조정식 사무총장의 지역구 같은 경우엔 바로 경쟁력이 있는 시흥시장 출신이 컷오프되고 사실 합당한 이유도 없이 그다음에 검증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의 검증위원장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 지역구에는 바로 직전에 사면 복권된 전병헌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작구청장 출신 의원들이 또 컷오프가 돼요. 이렇게 일산에서는 그 일산시장 출신의 또 사람도 컷오프가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친명계 사람들은 공천 부적격 적격 심사에서 다 적격 심사를 받아서 다 어쨌든 경선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닦여지는데 왜 비명 지역구에서 출마하겠다는 그 비명계 의원이라든가 그런 정치인들은 친명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서는 다 컷오프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여기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만일 결과적으로 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의 자객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것이 공정한 경선인가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 질문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엉뚱한 대답,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렇게 가고 있는 정황과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되고 있는 이상 민주당도 심각한 분열의 길수로 갈 수밖에 없고 네. 이재명 대표의 상황 인식과 현실 인식이 저는 매우 지금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조금 더 듣고 싶은데 흥미로운 분석들이라 또 갈 길이 멀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강성희 의원 관련인데 자, 어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나온 장면이었죠. 자, 강성희 의원이 행사장 밖으로 이제 본인 표현은 짐승처럼 내몰렸다라고 이제 밖으로 끌려가는 모습 상당히 좀 이례적인 장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강성희 의원이 이 자리에서 뭐 고성을 지르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상황에서 손을 놔주지 않고 뭐 당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에 대한 평가는 저는 네. 뭐 긍정적일 수 없다고 봐요. 그것은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뭐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평가하는 거하고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그렇다는 이유로 이분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갔고 내쫓아야 됐었느냐. 그거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를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제가 볼 때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저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하는 것은 상당한 과잉 경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 전후 맥락이 다 담겨 있는 영상을 공개를 해서 그게 언론에도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고 저도 이제 상당히 좀 어떤 상황인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좀 돌려봤습니다만 네. 잘 보면은 이미 강성희 의원이 악수를 하고 뭐 그런 상황들은 경호원들이 제지를 하기 전에 다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대통령은 이미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동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호원들이 강성희 의원을 제지하고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상황을 유지를 했으면 그 상황은 정리가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미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큰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입을 막고 끌고 나간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뒤에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제가 대통령이었다고 하면 뭐 대통령이 될 일은 전혀 없겠습니다만 될 생각도 없고요. 네.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오히려 말렸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했으면 제가 볼 때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다시 봤을 텐데 왜 그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인 어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당시 현장이 담긴 영상 아까 좀 보셨습니다만 구체적인 좀 상황에 대한 진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화면 보시면서 아마 좀 생각이 다르게 판단이 나눠질 것 같긴 하는데 관련 또 강성희 의원 포함해서 한번 발언 들어보고 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고요. 근데 그 말을 다 하기 전에 대통령이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이 다 저를 밀치고 압박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말을 다 하지도 못하고 끌려나가게 된 상황이었죠. 바이든 날리면 2탄을 만들고 싶은 건지 저는 되게 의문스럽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강 의원은
대통령께서 행사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던 중 자기 차례가 되자 대통령과 악수하던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은 채 연이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통령께서 잠시 당황해서 계속 인사를 해야 되니 좀 손을 놓아달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강성희 의원은 적반하장식 행태를 중단하고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한 채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한 데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게 옳습니다. 네, 서로를 향해 이제 사과를 하라는 분위기인데 일단 강성희 의원이 아까 들으신 대로 제2의 바이든 논란도 언급을 했어요. 저는 전혀 적절치 않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 행사가 무슨 행사겠습니까? 이게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날이었습니다. 전북 도민의 가장 큰 수건이 이제 해결되는 그런 자리에 대통령이 축하를 하러 온 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국회의원의 권능을 왜 줬습니까? 국회 발언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이라든가 뭐 기자 간담회라든가 어느 방식과 어느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 다 기사화가 됩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축제의 자리에서 그렇게 전북 도민의 수건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면전에서 손을 놔주지 않고 계속되는 악수와 고함이 그게 온당한 일이었습니까? 저는 우리가 TPO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상황과 장소와 그 시간에 맞는 행위가 있다라는 건데 전혀 여기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다만 저도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이 지나간 상황이라 그러면은 굳이 저렇게 좀 질서 있게 경호하는 것이 필요하지 저렇게 좀 들고 나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는 대통령 경호 매뉴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네. 그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저런 식으로 의사 표현한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앞에서 고함 지르는 게 직업으로 하는 게 그게 맞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설령할 수 있어도 국회의원은 그걸 권한과 권능을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고 다만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건 야권이 일제히 저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불통과 과잉 경우를 지적하는 건 총선을 앞두고 야권 연대라는 그 틀을 통해서 정권 심판론의 파이를 더 키우고자 하는 정략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국민이 심판합니다. 과도하면은 오버하면은 심판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3지대 이야기인데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여러 제안이 나왔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는 개항을 추천하겠다. 또 이원우 의원은 광주 출마를 촉구하겠다. 여러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정작 불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예. 그러니까 이번 주 초까지는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한 것 같았는데 이번 주 중반 지나고 쭉 오면서 제3지대에 있는 몸담고 있는 분들도 서로 이제 이견을 좀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 일부 뭐 당명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출마를 뭐 어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가령 지금 제3지대의 경우에는 비례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좀 상당히 뭐 낼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각자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는 우리는 뭐 50석도 할 수 있다, 100석도 할 수 있다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지역구에서 얼마나 선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당을 뭔가를 좀 선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지역구에 뭔가 이렇게 좀 희생하는 정신으로 출마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각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선을 그어버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실 뭐 다른 어떤 비명계 3인방이 지금 만든 미래대연합에서 뭐 처음에 같이 창당하는 논의를 할 때 대선을 불출마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일부 보도도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선 불출마를 약속을 안 해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일부 보도가 된 거 아닙니까? 물론 당사자들은 부인을 했습니다만 네. 그런 걸 볼 때 혹시 총선에 출마를 하지 않아서 본인이 상처 입는 거는 좀 피하면서 나중을 도모해서 혹시 나중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시선이 내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좀 공방을 주고받는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냐 싶은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제3지대에 모인 분들이 좀 가치라든가 노선이라든가 대의명분을 가지고 지금 막 얘기를 해서 소위 말하는 1당, 2당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기를 좀 원했을 텐데 점점 이런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조금 실망할 거리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얘기들은 좀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겠습니다만 네. 전략 전술상 이게 각자 지금 다른 당을 하고 있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공방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치고받고 뭐 이런 것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이원우 의원도 이준석 전 대표 향해서 갈라치기는 좀 지양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3지대가 열렸는데 제 5개 지금 지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너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리라든가 그다음에 서로의 기득권이라든가 아니면 주도권 그런 경쟁으로 비치면 제3지대가 주목은 받을 수 있어도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충분한
왜 제3지대가 출범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으냐? 이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거대 양당 기득권 체제, 그 독점적 그 정치에서 좀 탈피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열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시대 정신과 거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던져줘야지 여기에서 마치 어느 자리에 나가서 주목도를 높이고 우리의 기득권을 좀 키우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정치공학 계산들이 눈에 비친다 그러면은 신당의 파급력이나 이런 거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네. 그 점들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분만 더 쓰기로 하고 시간을 또 전국 뉴스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패륜화 정당 만들겠냐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또 김호일 노인회장께서 발끈하셨거든요. 이준석 위원장이 던진 좀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인데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 어떤 전략일까요? 이걸 뭐 전략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떤 정책을 얘기하는 데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두 개를 얘기한 건데 첫째는 지금 뭐 이 지하철을 운영하는 공공공사의 어떤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첫째를 얘기를 한 것이고 둘째는 노인층에 지금 제공되는 교통 문제와 관련된 복지의 어떤 이 축소 내지는 구조조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두 개를 지금 묶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갈라치기라든지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노인들과 예를 들면은 그 중장년층과 젊은 세대를 갈라치기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고 이게 네. 일단 왜냐하면은 지하철을 운영하는 어떤 공사의 부채가 노인들의 무임승차 때문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노인들끼리도 지하철역 근처에 사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들을 또 분리하는 것 같은 왜냐하면은 지하철역 근처에 사는 노인들만 이 무임승차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하지 않고 지하철역 근처에 살지 않더라도 연 얼마씩 하는 어떤 바우처를 제공해가지고 모두 혜택을 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제도를 설명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갈라치기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 젠더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갈라치기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전장현 문제도 그랬고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네. 오히려 여전히 그 어떤 한계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조정훈 의원도 혐오 정치 전형이라고 덧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의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지 않고 정강정책 준비위원장 맡았잖아요. 네네. 이게 저는 노림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아주 휘발성이 높은 이슈, 관심도가 높은 이슈를 던짐으로써 신당의 주목도를 더 끌어가고 그러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어젠다 정치를 한번 펼쳐보겠다는 건데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미래 복지와 연동되는 문제라 저렇게 그 즉각적인 그 말하자면 반응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볼 담론이기 때문에 네. 저렇게 오히려 저런 그 주고받음이 저는 오히려 좀 약간 우리가 확장성을 더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